예, 에이펙 정상회의, 정상회의 오늘부터 이틀 동안 메인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결과는 경주 선언이라는 공동 선언문으로 발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자유무역 수호 등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에이펙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또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눌 텐데 먼저 이 정상회의는 에이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들 간의 만남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장국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씩 직접 맞이를 하게 된 것인데 시진핑 주석도 마지막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에이펙 회의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상 1년 내내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주일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에이펙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고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정상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고위관리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 외교 합동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는 다시 CEO들 서밋 회의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21개 초청 국가하고 UAE가 이제 아마 이번에 따로 별도로 이제 21개 회원체들 네. 하고 여기 에이펙은 이제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단위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좌석에도 보면은 국기 대신에 이제 그 나라의 국가 이름만 나오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 21개 협의체하고 그리고 이제 UAE가 이번에 특별 초청 대상으로 왔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하게 되는데 뭔가 순서는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거꾸로 정해가지고 제일 이제 미국이 이제 U자가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아마 뭐 그 순서대로면은 이제 호주가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네, 정도 되니까 A니까요. 브루나이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보면은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제일 마지막에 예.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에 이제 우리가 23차 에이펙 회의고 내년에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회의가 개최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기 의장국을 고려해서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어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을 중국 대표로 해서 제일 늦게 저렇게 이제 악수하는 장면인데 예. 처음에 지금 악수하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좀 뚱해요. 시진핑 주석은 뚱한데 살짝 저 분위기가 계속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들어가면서 예. 보니까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활짝 웃으면서 우리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네. 그나마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자, 예. 어떠셨어요? 김대호 박사께서는? 예, 에이펙이라는 것의 영어 뜻부터 좀 풀어보면요. 에이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카운티도 아니고 커뮤니티도 아니고 이게 코오퍼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동맹체도 아니고 하나의 협의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UN 같은 이런 이 국제 연합이나 국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젠다를 가지고 특별한 결의를 끌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에이펙은 그야말로 누구든지 어떤 얘기든지 허심탄회하게 하는 바로 협의체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는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요. 국제회의를 갈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대만과는 같이 회의 참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에이펙은 대만도 정식 회원국이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제 무역 질서가 엄중하게 변하고 있는 매우 크리티컬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각국이 정말 있는 얘기 다 털어낼 수 있다. 더구나 이 에이펙은요, 1989년에 출발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공산권과 이 자본주의 경제권 리더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중 수교도 그 씨앗이 바로 1989년 에이펙, 중국이 1991년에 이 에이펙에 가입을 했고 한중 수교가 1992년에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경주 선언이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그것도 관심입니다만은 지도자들 간의 허심탄회한 소통, 정말로 주고받은 얘기, 특히 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런 자리에 참석한 게 굉장히 오래간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투의 하나인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한국과의 어떤 의견 교환은 물론이고 아시아 퍼시픽 국가 21개국과의 서로 의견을 조율한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모두 발언까지는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는데 그 뒤부터는 비공개 회동이거든요. 그 이유가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모두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연설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연설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우리 빅토리노 그 우리 앵커께서 앞부분을 잘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제 정세가 변곡점에 와 있다.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여기 지금 신라 천년 고도에서 여기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컨벤션 센터 이름이 이제 화백, 예. 컨벤션 센터다. 그리고 화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신라 천년을 유지해 오는데 그때 이제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해서 일치 단결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바로 화백제도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 전체가 다 자기 국가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국가 이익만 내세우면 어떻게 우리가 화해와 협력을 하고 연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고 조화롭게 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딱 신라 천년하고 화백제도하고 그다음에 화백 컨벤션 센터하고 그리고 에이펙이 지향하는 그 회의의 그 내용하고 이게 아주 잘 맞아떨어진 개회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도엽 박사께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화백 정신도 강조를 하고 많은 정상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성과들이나 앞으로 남은 에이펙 기간들 좀 만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어떤 국제회의보다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다가 또 특정 계파, 특정 이데올로기만 모여있는 자리가 아니고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러시아, 중국, 미국 전부 다 모여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죠. 더구나 지금은요. 세계 경제적으로 볼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동안에 공부했던 책 덮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의 이론이 지금 맞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따르지 않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에이펙에서 제기한 대주제가 뭐냐면 Building Sustainable Tomorrow. 우리가 세우자. 지속 가능한 내일을 세우자. 이게 이번 에이펙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파탄 난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해서 이번에 이 결의를 국가가 다 따르는 건 아니지만 문제의 심각성, 관세 폭탄이나 무역 전쟁 이대로는 안 된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무역 불균형, 미국이 얘기하는 무역 불균형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양자가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모두 공히 혜택을 보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공론의 시작이다. 세계 경제 틀의 변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에 기조연설 이것은 뭐 상당히 어떤 새 지평을 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이 나침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에이펙이라는 것이 뭐 다자주의, 자유무역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물이 공동선언문, 그러니까 경주선언이란 이름으로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수 있을까? 이것인데 지금 나오는 것에 따르면은 막판 협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뭐 자유무역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거든요. 예, 이게 이제 1989년도 에이펙이 창설이 될 때 그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 이제 아태 지역의 어떤 경제 성장 그리고 자유무역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협력체로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경제 성장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이 아니고 보호무역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이라는 표현 대신에 공정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어서 지금 2기 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정한 무역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호무역으로 만일 덩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유무역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여기 의견이 갈리게 되느냐 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냥 이제 여기 협의체에 참석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무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것을 경주선언문에 넣자라고 이제 예. 주장하는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이 좀 곤란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사실상 고위관리회의에서 의견 조율을 좀 했고 예. 다시 이것이 이제 통상 그리고 외교 합동 회의에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안 나왔거든요. 네.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얘기로는 거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주 선언문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유무역을 공정하게 할까요? 공정한 자유무역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저기 중국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고 미국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나 문구를 찾아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한국이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화롭게 경주 선언문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공동선언문이 한 번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8년도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그때 회의를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이게 안 나왔느냐 하면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그때는 누가 여기에 이제 타켓이 됐냐면은 중국이 타켓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중국이 반대했어요. 예. 그럼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넣자고 그러고 미국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이 그때 공동선언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표현보다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제 희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어쨌든 이 자유무역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 중이다라는 것인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자유무역이라는 프리 트레이드 정신은요, 단순히 뭐 관세를 없애자, 서로 규제 없이 무역하자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사실 경제 이데올로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무역으로 가느냐 보호무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자, 경제 사학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 거기는 여러 가지 뭐 정치, 군사, 안보적 요인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호무역을 했기 때문에 보호무역이라는 게 내 나라만 보호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이거 없애야 되겠다 해서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1944년에 전 세계 지도자가 만나서 거기서 두 가지의 중대한 합의를 합니다. 하나는 IMF를 만들어서 세계 통화를 달러 기축태도로 하자. 이게 결정이 됐고요. 또 하나 이 가트가 아닌 당시에 ITA라는 국제무역기구라는 그런 ITO를 조직합니다. 지금의 WTO하고 비슷한 조직인데요. 네. 바로 자유무역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 합의해놓고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안 돼가지고 이게 결렬됐습니다. 그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마치 지금 그 상황인데 결국은 미국이 돌아왔고 가트를 통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자유협정으로 돌아오고 이후에는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 자유무역의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미국은 자유무역을 한 상태다 보니까 미국의 적자가 너무 많다.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리시프로칼리즘, 상호무역하자는 겁니다. 자,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호 간에 합의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상호무역이냐 이 뜻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상호무역은 서로가 by beneficiary,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하자. 그래서 우리 김열수 박사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경주선언에도 그러니까 상호 이익이 되는 자유무역을 하자. 이런 정도로 얼마든지 절충을 할 수 있고 자유무역의 불씨, 그러니까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이 공격적인 관세 정책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를 에이펙 경주선언에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전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럼 그 선언문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 그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이미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요. 에이펙은 뭐 선언문에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에이펙 가입국들이 자유무역 안 하면 처벌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네. 단순히 하나의 레토릭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세계 정치 외교 특히 국제 경제라는 것은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1개국이 참석하고 거기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이 다 참석한 나라에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높였다. 이 얘기는 만약에 상호무역이었고 자유무역 하나만을 강조해 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일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명분을 최소한 살려주되 그러나 에이펙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그러나 상호 공정하다 이 대목을 하나 추가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CEO 서밋 특별 세션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가 되는 것인데 특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는 또 젠슨 황, 이재용 뭐 이렇게 해서 치맥 회동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더라고요. 회장들끼리 이렇게 모인 그런 자리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좀 하셨는지요? 어제 아주 제가 그 치맥 회동 하는 걸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예. 네. 저 회동하는 거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오래간만에 웃으면서 저 예. 화면을 네, 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사실상 뭐 세계 최고의 갑부고 IT 업계의 건물이고 그런 저 젠슨 황이 사실상 한국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죠. 오래간만에 왔는데 오늘 아마 여기 CEO 서밋의 마지막 아마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특별 연설을 아마 하게 될 건데 그 연설을 할 겸 해서 아마 어제 와가지고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정의선 저기 현대 회장하고 아마 같이 만나가지고 저기 치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치맥이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저 이름이 아주 재미있어요. 그 뭐 여기에 특정한 상호를 얘기하는 게 좀 그리긴 하지만 깐부 치맥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깐부라고 하는 것이 뭐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깐부라는 것이 깐부잖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된 친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좀 낯선 우리 한국 단어 중에 하나가 저 깐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뭐 저 음식점을 택하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친구였듯이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치킨하고 맥주를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뭐 얘기도 하고 또 저기에 1,000여 명 정도의 그 시민들이 와서 뭐 사진 찍고 뭐 아주 뭐 질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젠슨 황이 저기에 치킨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누도 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훈훈한 모습이 보였는데 저분이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도 이제 그런 말을 하긴 했죠. 한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선물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제 뭐 첨단 그런 그 IT와 관련된 것을 선물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삼성 같으면은 뭐 로보틱스를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어떤 협력 그리고 이제 정의선 이제 회장 같으면은
차량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AI를 칩을 넣을 수 적용하는 있다. 그런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음흠. 뭐 SK 회장은 이제 오늘 따로 이제 만난다고 하니 저게 뭐 같이 깐부 회동에 안 왔다고 해서 뭐 섭섭해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첨단 그 반도체 또 AI와 관련돼 가지고 저런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뭐랄까요, 어르신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저분들이 정말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시는 분들이고 딱 지금 점심 시간이라 배고플 때 저 치킨 먹는 걸 또 보다 보니까 많은 생각 듭니다. 어떤 생각하셨어요, 박사님? 예, 젠슨황이라는 사람, 자, 뭐 전 세계가 가쁘고 세계의 경제 리더다. 시가총액이 5조 달러가 넘어가는 회사의 오너이자 CEO입니다. 5조 달러라는 규모는요, 독일의 GDP보다 다 더 많아요. 독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고 그것을 모두 다 모아도 지금 이 엔비디아 주식을 다 살 수 없는 정도로 덩치가 큰 회사거든요. 지금 요즘 세계 경제의 화두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AI입니다. AI만 붙으면 주가도 오르고 기업도 잘 되고 이러는데 우리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그런 뭐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만지면 다 금이 되는데 지금 저는 젠슨 황의 마우스, 젠슨 황의 스피치, 말해서 한마디 나오는 거론되는 기업들은 주가 대폭등. 뭐 그야말로 주목을 받게 되거든요. 자, 지금 여러 기업들이 젠슨 황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있을 텐데 꼭 집어서 우리 현대차의 전인선 회장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는데 이 대목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동안에 사실 이 젠슨 황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서운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엔비디아를 통해서 GPU 반도체를 설계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세계 최대 반도체 이사인 삼성전자에 하나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그럼 그 어디다 맡기느냐?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 타이완, 대만 TSMC에 전량을 생산하도록 맡기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HBM이라는 고대역 메모리 납품을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역이 아니에요. 주역 제품은 GPU인데 GPU 전량을 대만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한국 왔다?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는데요. 우선 현대차하고의 관계. 예. 지금 엔비디아가요.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한계에 온 거 아닌가. 이제 뭐 GPT만 교육시키고 이것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 모델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대차에 온 것은 저는 단연 현대가 주도하는 로보틱스라고 봅니다. 로봇, 움직이는 로봇. 거기에 GPU를 공급함으로써 현대차와 같이 합작을 한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하고 연결이 되면서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이 돼서 과거에 GPT는 생각하는 AI에 그쳤다면 이제는 생각도 하고 움직인다. AI의 또 하나의 혁명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이번에는 삼성전자 2나노 기술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GPU 좀 맡기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 곧 한국이 기쁜 소식을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제 만남이? 그럼요. 이게 벌써 예. 몇 주 전부터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주가라는 게 오늘 내일 뭐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흐름인데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의 동맹은 뭐 그야말로 한국의 반도체가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그동안에는 메모리 위주에서 주로 하청 공장으로서 생산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작동하는 그 AI 시대를 한국과 엔비디아가 같이 연다. 그 첫 스타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과연 이 테이블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좀 나올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고요. 뭐 예. 중국도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남북한이 적어도 이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이제 어떻게 끌어들여서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END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류하고 이 익스체인지죠. 그다음에 노멀리제이션 그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디뉴클리제이션 비핵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아마 중국이 조금 남북한이 대화할 수 있도록 또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건설적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이제 제일 많이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지 않았어요. 그 한한령 문제하고 또 지금 서해의 불법 구조물을 잠정 조치 수역 내에 중국이 해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중국 이토류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급망 협력 문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인적 문화적인 어떤 교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잠수함 뭐 건조하는 것 가지고 혹시 뭐 얘기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저는 뭐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북한이 이 핵 문제 가지고 사실은 거의 뭐 핵 보유 국가에 가까이 가 있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만들겠다고 해서 올해 3월 달에 공개까지 했단 말이죠. SSBN이라고 얘기하는데 핵 추진 잠수함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탄도탄 미사일을 탑재하는 건데 그 탄도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사실은 2019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과 조치들을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단 한 번도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북한을 견제하거나 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의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유엔 제재 결의안을 해제해 달라고 러시아와 함께 이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서 그렇게 9월 3일 날 열병식을 할 때 김정은을 초청해서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할 때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했다는 말이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법에 위반이 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이 위반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한국이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도단이고 적반하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때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이 이익일까 오히려 그럼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격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무슨 뭐 한중 회담이 아주 안 좋게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군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핵 추진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하고선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디젤 잠수함은 이제 엔진을 동력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디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많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잠항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이제 재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게 2주, 3주 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무기들을 못 싣거든요.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 능력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은 소음도 작고 속도도 두세 배 빠르고 엄청나게 거기다가 공격 무기도 실을 수 있고 뭐 자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핵 추진이니까 20년, 30년 동안 이론적으로는 안 떠올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핵무기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보유를 지상에서 발사하거나 공중에서 발사하면 이것을 다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사실상 MD라고 하는 미사일 디펜스 체제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2경력인데 세컨드 스트라이크인데 내가 공격을 받고 나서도 다시 때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물속에 있는 것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발라스틱 미사일을 여기에 탑재하면 이것이 이제 제2경력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제 이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핵을 탑재한 그런 잠수함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동력의 수단으로서의 핵 추진, 핵 연료를 통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잠수함을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상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그러면은 SSN이라고 그래요. 서머리십 뉴클리어 이런 뜻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SSBN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이제 그 핵무기를 탑재하는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그런 잠수함을 우리는 SSBN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SSBN과 SSN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P5에 해당되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요 5나라하고 그리고 이제 외배적으로 인도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2척의 이 핵 추진 잠수함이 있는데 6척은 SSN이고 예. 또 다른 6척은 SSBN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나마 SSN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건다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북한이 지금 너무나 지금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비해 가지고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 주권을 심히 간섭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이것이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반가운 일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중국과 한국은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되고 또 분위기는 어떨까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예,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무려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게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 그만큼 11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고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중국 속담에요, 이 먼 친척은 가까운 그 이웃보다도 훨씬 못하다. 윈첸 뿌러우 친린이라는 중국어 속담이 있어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정말요 서해 태안반도 가 있으면 아침에 조용할 때 들으면 이 산둥성에서 나구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거짓말 같은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실제로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그 정도로 가까운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우리가 중국과 1994년 8월 24일 날 역사적인 수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서로가 정말 수교할 당시만 하더라도 상호 간에 기대가 컸고 by beneficiary, 상호 호혜, 윈윈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사실 중국의 오늘날 제조업 기술 기반은 한국 거를 뺏김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는 또 중국이라는 시장,
싼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 제조 단가를 떨어뜨렸고 그것이 물가 안정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수출 정대로 기여한 측면 그야말로 한국과 중국은요 약 한 20년 동안은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좋은 이웃이 있을까 정도였는데 예. 어느 순간에 특히 뭐 사드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급전직하 식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정말 지금 저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이 사드 보복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서 지금 미국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뿌리는 중국이 사드 보복한 것은 이것은 관세 폭탄보다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당시에 중국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놓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 땡처리하고 눈물의 철수를 했어야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받은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 감정도 국교 수교 초반인 1994년만 해도 중국을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가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좋은 얘기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같이 왕따를 당하는 이런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급전직하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요. 우리가 중국에 요구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모처럼 11년 만에 찾아온 시진핑 국가 주석께서도 예. 한국이 그동안에 당해온 고통 이런 거 조금 10분 이해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결국은 외교 관계나 경제 교류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서로 챙겨주고 좋아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중국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한국 국민들 좀 보듬어주는 그런 제스처를 좀 해주고 진심으로 서로 호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럼 의미 있는 대화가 이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선 이번에 에이펙에서 한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시진핑 국가주석이요. 웬만한 국제회의 잘 안 가요. 예. 지난번에 브릭스 회의라는 게 전 세계 덩치 큰 그 중진국 모임, 그 러시아, 인도 다 나오는 그 모임에도 시진핑 국가주석 안 갔습니다. 그런데 11년 만에 또 코로나 이후에 모습도 보이지 않던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왔다. 그것은 상징 정치, 상징 외교를 많이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한국에 일단 비중을 둔다. 이런 얘기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경제적이든 안보든 외교든 필요하다는 중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다시 양극화 경제적으로요. 관세 문제 충돌을 하면서 이를테면 히토류 전쟁이나 반도체 싸움이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데 그 문제에 한국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는 그 기술, 그 우수한 제품은 우리가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고 예. 또 거꾸로 중국이 제3국을 통한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할 때도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히토류가 걸려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 반도체는요. 메모리의 전체 메모리 생산량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세계 정세가 보호무역주의로 어려워질수록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더 필요해졌고 그리고 지금 그 국제 수지, 무역 수지 측면만 놓고 보면요. 한동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을 버는 그런 우리 최대 흑자국이었지만 지금 안 그렇습니다. 거의 흑자, 적자가 비슷비슷합니다. 중국도 한국에서 벌어들여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도 한국이란 나라의 이 경제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생산 기지나 소비 기지를 이용하면서 전 세계를 향한 글로벌 무대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사실 어떤 이 잠재력 국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도 이번에 뭐 상당히 좀 열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짧게 중국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자면 앞서 김열수
실장님께서는 이제 안보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 핵 추진 잠수함. 그런데 중국에서 사실 하나옵션 좀 때리려고 했었고 그런 조선업에 있어서 네. 우리나라 제재를 좀 가했었던 거기를 콕 집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또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그 필리 조선소 저도 예. 가봤는데요. 그 필리 조선소에서 우리나라 핵 잠수함 당분간은 못 만듭니다. 아주 시설이 형편없어요. 그동안에 낡아서 이 미국의 존스법 때문에 완전히 경쟁력이 뒤져서 그래서 우리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 지분을 산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 조선소인데 그 주권이 우리 하나오션에 있다. 이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하면서도 예. 중대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트럼프의 노회한 한 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방 맞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경제로 보면요. 왜냐하면 필리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 개발 건설하려면 우리가 필리 조선소 투자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건조가 어렵다는 거죠. 건조한 실적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니까 너희들 먼저 미국에 투자하고 거기서 지어가.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경제적으로 트럼프는 실속을 다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화 오션이라는 곳이 네. 필리 조선소가 중국과의 거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화 오션에 대한 제재, 중국은 한화 오션 필리 조선소하고 협력하지 마 했지만 규제에 실익이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거래를 안 하는 곳이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필리 조선소를 꼭 집은 것은 이것은 뭐 시진핑 국가주석을 의식했다기보다도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흥분한다는 것보다도 트럼프의 마스가 앞으로 이 한번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돈으로 미국의 조선 산업을 일으켜보자는 경제적으로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한국의 요구, 한국이 우리가 좀 자력 안보를 해보겠다. 또 미국의 방위비를 줄여서 우리가 중국 배 관찰을 해보겠다 하는 핵잠함을 갖고 이런 것들이 뭐 어우러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 단기간에 뭐 이구로 해서 타격받을 것은 별로 없다. 이런 면에서 예. 크게 민감한 주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좀 세컨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후였죠.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이 됐거든요.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었기 때문에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제 뭐 셔틀 외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분위기는 좀 어땠다고 평가하세요? 예, 아주 뭐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뭐 성공적인 1차 이제 다케이치 총리가 등장하고 난 뒤에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정치인으로서의 다케이치와 총리로서의 다케이치는 다르다고 저는 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다르다는 모습을 이미 총리가 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이제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한일 간의 영토 문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경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뭐 심지어 뭐 기어오른다는 이런 표현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보면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한때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일본의 외교 청사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에서 빼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국을 가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이제 다케이치가 총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맞받아서 그거 내가 평상시에 하던 얘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과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이 완전히 일본을 대하는 것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인으로서 야당 대표로 있을 때는 일본에 대해서 역사 관계나 또는 영토 문제나 강제징용국 문제나 이런 게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해오시다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합의한 것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일 관계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마당을 같이 나누 쓰는 그런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일본 총리하고도 3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그 짧은 시간에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셔틀 외교가 이제 좀 복원이 되고 그러면은 적어도 당분간은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것이 이제 뭐 다케이치 총리가 지금 워낙 일본에서 지지도가 높아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지도가 많이 떨어질 경우에 한일 관계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정상 간의 이제 대화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단어가 이웃이라는 단어였다고 하는데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이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미래지향적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한 또 방향이 있겠죠? 예, 물리적으로도 가깝고요. 부산에서 대마도 가는 거, 뭐 그것은 날씨 좋은 날 저 멀리 보이기도 합니다. 조련 우리 수영 선수는 수영해서 건너가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물리적 이웃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거의 뭐 한 공동체 속에 있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반도체란 산업이 왜 중국이 못 따라오느냐? 러시아나 동구권이 반도체를 잘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반도체의 산업 특성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것이 모두가 합종 연행이 돼야 되는데 이를테면 지금 반도체에서 미국의 설계, 미국은 패블리스를 통해서 설계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만은 그것을 시스템 부분에서 제조하고 우리는 메모리를 만들고 그럼 일본은 뭐냐?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에 들어가는 아주 미세한 부분 이런 또 일본이 많이 만들고 있고 거꾸로 일본은 우리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반도체 장비 같은 것은 네덜란드 같은 이렇게 각자가 그 비교 우위를 갖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잘 합의가 됨으로써 반도체 산업이 같이 나아가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웃인, 물리적 이웃은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이웃인 한국과의 동맹을 하는 것이 일본도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클 것이다. 이런 데 대한 합의가 충분히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죠. 관련해서 뭐 한국이 금관 선물 주고 뭐 그런 부분들도 정말 미국 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 어쨌든 진짜 무역 합의를 했다라는 점이 속보로 나오고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놀랐는데 우선 예. 금관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천마총에 있는 것을 파가지고 혹시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렸느냐? 모형이잖아요, 모형. 모형인데 그게요. 금이 1000g이에요. 맞아요. 1000g이면 돈수로 267돈이에요. 그만 얼마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하면 약 2억 원. 그런데 금관뿐만 아니라 무궁화 훈장에도 금이 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어치 맞아요. 들어갔더라고요. 거기 많이 들어갔어요. 최근에 금이 부족해서 한국에 코리아 프리미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금값이 왜 이리 비싸나? 트럼프 선물 마련하라고 우리가 금을 한꺼번에 사모은 게 아닌가? 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인데 그러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신라 직전 직후에 그 왕관은 통일의 상징이고 연결의 상징이고 번영의 상징인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무실이나 누워 있어도요 천장에 금칠을 해놓기도 하는 그야말로 골든 트럼프라는 별명까지도 붙어 있는데 어쨌든 많이 협조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에 협조해 갔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3,500억 달러를 둘러싼 이 갈등 이게 그냥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 대목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타결된 내용에 있어서 예. 3,500억 달러를
바로 외화 현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외화 현찰이 2천억 달러지만 그것도 1년에 250억 달러 상한을 정해놓고 그것도 외환 위기가 있으면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했다는 것은 당초의 협상이나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협상에 비해서 뭐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서 씁쓸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미국과 한국은 원래 FTA 맺은 나라잖아요. 일본은 FTA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FTA라는 게 관세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들 관세 25%야라고 윽박을 질렀고 그걸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15로 깎아주는 거잖아요. 깎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제로가 15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은 원래 관세가 있었던 나라에서 15가 됐고 우리는 제로에서 15가 됐으니까 이런 측면만 보면 아쉬운 대목이 많죠. 그러나 뭐 다른 나라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특히 조선 프로젝트 이런 게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협조 없이는 미국의 조선이 부활하기는 거의 어렵다. 그런 면에서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렛대를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잘 설명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돌아가면서 또 말이 벌써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FTA 때문에 관세가 0이었던 것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실장님께서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예, 저도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보시죠. 투자하는 사람이 갑일까요? 투자를 받는 사람이 갑일까요? 투자하는 사람이 갑이지 아니죠. 당연히 내가 투자를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 다 거기에 사실상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갑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이 갑으로 지금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김대호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이 미국하고 FTA 체결해서 관세 하나도 없다가 이제 15% 가서 이게 이제 좀 우리한테로 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미국과 영국, 미국과 호주를 보면 호주가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고 영국이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도 관세를 매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온리 정말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김대호 박사님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 일본은 더 잘했고 우리는 욕을 못했고 우리가 훨씬 더 일본보다 더 잘했고 외국의 언론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미국은 또다시 이제 MOU도 이제 아직 체결이 안 됐고 그리고 팩트 시트도 MOU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어떤 또 문서도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정말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 식으로 한국이 더 잘했다고 해서 또 거기다가 넣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선방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을의 입장이 아니지만 을 같지 않은 을인데도 사실상 방어는 정말 잘해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이것이 미국한테 더 유리하게 이것을 해석해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실장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계시죠? 1박 2일이 딱 갔잖아요. 네, 저희 네. 언론사에서 가장 긴장하고 집중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못 만나고 갔습니다. 구애는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모두 발언하실 때 그때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발언을 물론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여기 오기 전에 군부를 많이 뗐잖아요.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의 많은 부분들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피스메이커고 페이스메이커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북한으로서도 저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이 비핵화를 털어버리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게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 그냥 제가 내피셜로 하나 얘기를 더 하면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을 했잖아요.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왜 이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했을까? 그러면은 북미 회담을 안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했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좀 해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갔을까? 거기에 대한 것은 여전히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 최선희 외무상이 가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이런 안정을 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에 가서는 한미일이 안보 협력이 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선희가 결국은 이제 뭐 같지만은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안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김정은도 못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느냐?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으로 올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안 올지 북한으로 바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할 때 뭐 사실상 이번에 회담 내용은 심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예측이 됐던 거잖아요. 일주일 전에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베센터 재무장관하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리아뻥하고 둘이서 다 결정한 거고 그대로 그냥 얘기한 건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지요. 난 내년 4월 달에 중국에 갈게. 그리고 너 내년 가을 달에 G20 회의를 미국에서 하는데 그때 말하라고 오든지 워싱턴에 와서 회의하자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 달에 중국으로 가는 거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다시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북미 회담을 하지 않은 것이 중국과의 이번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피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뭐 앞으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코멘트는 자기가 너무 바빠서 못 만난다라고 마지막 코멘트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 내막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북한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싶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지렛대 최대한 미국으로부터 어떤 뺏어내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얘기가 있죠. 비행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제재하고 있는 거, 이 경제 제재가요 너무 만성화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달러 거래를 못하고 원자재 수입 못하고 심지어 담배도 제대로 못 사와요. 북한으로서는 이 경제 제재에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 문제에 관한 어느 정도의 그것을 받아낸다면 속으로는 굉장히 이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싶었다. 그러나 자기의 가격을 좀 더 높이는 중이다. 우리 김열수 실장님 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내년 중국에서 또는 그 언저리에 정상회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특히 노벨상 결정이 수상은 내년 10월 달, 11월 달에 발표하지만 그게 6월 달까지는 변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가 트럼프가 한번 또 중간 선거가 미국의 중간 선거가 내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 전에 내년 상반기에 북미 관계에 중대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한번 기대해 봅니다.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저 몸값을 올리기 위함이다라는 부분들은? 누가 몸값을 올려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네. 지금 몸값이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랑 좀 협력이 잘 되는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안 만나 주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엄청나게 몸값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제 최고급의. 이거를 2018년 상황하고 지금하고 딱 비교해 보면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이 2017년도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에 계속해서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을 다 제재했어요. 그게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7개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17년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김정은이가 발사하면서 이제는 핵무력이 완성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2018년도 평창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남북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있었잖아요. 예. 이 말의 의미는 2016년 17년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이제 그대로 그냥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돌파구가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죠. 지금은 보면 2019년도 이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북한 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아무리 결의안을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대북 제재 해제하자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지금 북한하고는 이게 동맹 조약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파병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도 한 몇 년 이렇게 소원했는데 지금 그 관계까지도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지금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될 아주 급박한 상황이 없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도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러시아로부터는 더 많은 챙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017년 상황처럼 또는 2016년 상황처럼 지금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값을 계속 올리는 거고 그 몸값을 올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북 제재 해제 얘기하기도 했고 내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지금 김정은은 몸값을 더 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는 경주 에이펙 공식 행사 중 하나죠. 기업인 자문위원회 에이박이라고 말합니다. 에이박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영상도 좀 들어와 있어서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건데요. 이 행사는요, 에이박이 1995년 설립된 민간 자문 기구입니다. 그래서 매년 에이펙의 정상과 대화를 통해서 이 아태 지역의 경제 협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의 견해를 듣고 또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전달을 해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행사에도 에이박 의원이 한 60여 명 정도 참석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오찬을 위해서 앉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또 많은 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에이박이라는 행사를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들과 아태 지역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각 경주 컨벤션 센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김도현 박사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요, 에이펙이 중요한 게 바로 앵커님 지적해 주신 이런 에이박 같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제기구는 정치인들끼리 또는 외교관들끼리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에이펙은 문자 그대로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믹 코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협력한다. 그리고 가입 단위가 국가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면에서 에이펙의
그 CEO 서밋도 중요하고요. 예. CEO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요, 이 에이박이 중요한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아시아로부터 남태평양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사회 체제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까지 왕국 국가까지 완전히 천차만별인데 예. 사업을 할 때 정치 시스템이나 그 제도가 낯설어서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는 박사님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는데요.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주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에이박 출범 30주년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일궈낸 역동적인 성장의 근간에는 시대의 도전에 맞서면서 해법을 찾아온 바로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년간 에이펙과 에이박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에 격변이 닥칠 때마다 돌파구를 제시해왔고 무역 거래 비용 절감, 투자 활성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2005년 대한민국에서 채택된 부산 비즈니스 어젠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약속이 오롯이 담긴 협력의 이정표입니다.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지금 에이펙과 에이박이 만들어온 협력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협력과 연대를 선도하며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저는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우리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병행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서비스, 디지털 경제, 투자 활성화, 구조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행동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고 모두가 성장의 기회와 가시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 한국 경제는 성장과 도약을 이뤄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중세의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는 이곳 경주를 황금의 도시로 묘사하면서 개의 쇠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태조차 황금으로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천년의 고도 경주의 번영과 성장은 끊임없는 연결과 혁신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각지 상인들이 험난한 바다와 사막을 오가며 물자를 교역하고 새로운 문화와 지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아태 지역의 번영과 미래 또한 여러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더 많이 교류하고 거듭 혁신할 수 있도록 저와 에이펙 지도자들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에이박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for your inspiring remarks. We truly hope
예, 이 에이박이라는 행사가요, 에이펙의 공식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 자문위원회라는 것이고 정상들과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해서 견해들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한 것이고 박사님께서도 관련해서 그런 뭐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잖아요. 모두 발언 보셨는데 어떤 생각하셨어요? 예, 문자 그대로 에이펙의 취지에 맞게 정부와 기업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정부는 정부 정책을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또 기업들은 규제 완화라든지 정부에 대한 애로사항을 주는 그런 단체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취지에 맞게 특히 마지막 말미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서한을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는 그 대목이 사실 에이박의 메인 행사입니다. 뭐냐면 에이박이 1년 내내 각국 정부에 이것은 좀 고쳐주세요. 이것은 개선해 주세요. 또는 설명해 주세요.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해서 바로 에이펙 정상회의 총회에서 의장인 올해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그 의장에게 전달하면 그것을 각국 정상들에게 나누어서 수렴시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경제의 주체는 개인과 기업, 정부 이 3주체를 얘기합니다. 이게 같이 잘 오가나이즈가 됐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 정부 따로 놀고 기업 따로 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리다가 끝난 부분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제도가 많이 상이하다. 그래서 1995년으로 기억이 돼요. 오사카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정말로 이게 에이펙 경제 협력, 코오퍼레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밖으로는 선전은 많이 안 돼 있지만 에이펙 내에서 적어도 경제인들 중에서는 이 에이박 회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지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직접 만나서 서로 간에 애로사항도 소통을 하거든요. 여기 올해 회장은 이규호 씨예요. 고롱의 부회장인데 고롱의 지금 뭐 경영권 승계 중에 사실상의 뭐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죠. 무역 회사로서 뭐 이 특히 이 국제 협력에 고롱이 앞장서 왔는데 아무튼 여기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을 잘 함으로써 민관 협력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에이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찬 회담 함께 하면서 하는 발언들을 또 들어봤습니다. 30주 에이박 출범이 3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 내용들 국민들과 함께 축하한다라고 했고 또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렇게 증대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좀 제시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막판에 경주의 번영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화백 컨벤션 센터 모습을 봤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인사들이 서울에 아니 한국에 그리고 경주에 와 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좀 어떠세요?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거는 우리 김대호 박사님이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업인들이 이런 이제 외환위기든 또는 금융위기든 이런 데 대해서 다 이걸 극복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건 뭐 칭찬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나 디지털 경제나 구조 계획 이런 것들을 해서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고 투자처로 줘서 아주 좋은 데니까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지금 더 많이 이제 교류와 혁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주신 그 의견들은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건설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칭찬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 기대 그리고 그 건의사항 뭐 이것을 통해 가지고 건설적인 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분들이 이제 뭐 CEO들이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에이펙이 아직 조금 남았지만 지금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합의들이 있었고 정상들 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에이펙이 끝나고 나면 또 많은 뭐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예측해 본다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에이펙이 다음 내년에
중국에서 열린다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번 회의에 굉장한 열정, 중국에서 엄청난 대표단이 왔는데요. 왜 이렇게 중국이 에이펙에 관심을 갖느냐? 말씀 올린 대로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권에 진입을 한 그 교두보가 1989년에 출범한 바로 에이펙이고, 에이펙의 처음 출범 총회는 호주에서 열렸고 중국은 첫 회원국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와 당시 노태우 정부 또 호주의 호크 총리 등이 중국을 초청을 했고, 그래서 91년부터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 에이펙을 통해서 꽃을 만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에이펙의 기본 이상이 자유무역이란 말이죠. 참 공교롭게도 자유무역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주장을 하고, 중국은 자유무역 말만 나오면 도망다녔습니다. 불공정의 상징처럼. 우리 김열수 실장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자유무역하면 도망다니고 중국은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왜 그러느냐? 현재 자유무역을 했을 때 중국에 얻는 게 더 큰 것이거든요.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중국은 흑자인데 미국은 적자인, 결국 기술력, 거시경제 여건이 중국이 그동안에 커도 많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에이펙은 단순하게 뭐 정상들끼리 만나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지만은, 이런 에이펙의 정신을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 대목을 크게 더 확산시킬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좀 사이가 안 좋은 많은 나라들은 이런 자유무역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뭉쳐보려고 하는 이런 기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야흐로 미국이 주도하는 상호주의와 중국이 주도하는 이 자유무역의 세계가 한바탕 아주 경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실장님께도 같은 질문 네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뭐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대호 박사님 잘 지적하셨다시피 미국이 주장하는 거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죠. 네. 그리고 미국은 194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 질서를 유지해 오면서 자유주의적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가트도 만들고 IMF도 만들고 IBR도 만들고 저희 다 만든 것이 전부 다 미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WTO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거나 이것을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취하고 있는 그런 조치는 거의 이제 이 세상을 정글의 법칙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독자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그런 쪽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중국은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양자주의를 강조하지 다자주의를 강조를 안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더 그런데, 양자주의를 하면은 미국과 상대방하고 둘이서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다자주의 회담에 나오면은 미국의 목소리는 n분의 1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에이펙 여기에 참석 안 하고 돌아갔느냐 하는 것도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원래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무역 의존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유무역이 아니고서는 한국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국과는 뭐 이렇게 관세 협상을 통한 그런 뭐 미국이 표현하는 공정무역이든 또는 상호주의에 의한 무역이든 이런 걸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현재 서로 간에 그렇게 큰 무역 장벽을 세우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무역이 계속해서 활발해져야 그 속에 대한민국의 활로가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에이펙을 바라보고,
에이펙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그러들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무역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이펙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오늘 긴 시간 나눠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